눈발이 가늘게 내리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는 유독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82살의 장봉수는 낡은 털모자를 눌러쓰고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의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폐지 한 장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력만큼은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나와야 하나. 중얼거리면서도 장봉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그에게는 이미 몸에 밴 일상이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앞 재활용품 수거함을 뒤지던 그는 깨끗하게 정리된 박스들을 발견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법 괜찮겠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은 장봉수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에 미끄러진 리어카가 갑자기 균형을 잃더니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굴러내리기 시작한 거죠. 장봉수는 황급히 리어카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라라, 이런. 마침 골목을 돌아 나오던 검은색 벤츠 S클래스와 리어카가 쾅 소리를 내며 충돌했어요. 차량의 측면에는 폐지 더미가 흩어져 있었고 범퍼에는 작은 흠집이 생겼습니다. 순간 차 안에서 험상궂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아, 이 뭐 하는 거야? 차에서 내린 사람은 45세의 조승현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차량 손상 부위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억 단위야, 억. 조승현은 주먹을 불끈 쥐며 장봉수를 노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끄러져서. 장봉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조승현의 화는 더욱 치솟았어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당신 같은 거지가 뭘로 배상할 건데. 조승현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112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교통사고 신고요. 폐지 줍는 노인이 제 벤츠를 들이받았어요. 지금 당장 나와주세요. 장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보험이 있으니까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조승현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보험? 할아버지가 무슨 보험이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경찰 올 때까지.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둘이 내려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조승현은 과장되게 손짓을 하며 설명했어요. 이 노인이 리어카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수리비만 몇백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장봉수는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할아버지가 저런 비싼 차를. 요즘 노인들이 정말 조심성이 없어. 장봉수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장봉수는 낡은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죠. 할아버지, 보험 가입되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장봉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조승현은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보험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이 차 완전히 새 걸로 바꿔야 한다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도 있고. 결국 장봉수는 경찰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리어카와 흩어진 폐지들은 그대로 길가에 방치되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생계수단들을 바라보는 장봉수의 표정에는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장봉수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이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살면서 더 큰 시련들을 겪어봤거든요. 경찰서 민원실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민원 담당 경사인 박소민은 38살의 나이답지 않게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벌써 오늘만 5번째 민원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박소민은 사건 조서를 펼쳐놓고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조승현은 명함을 내밀며 거드름을 피웠어요. 제가 대한건설 대표 조승현입니다. 이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승현은 일부러 목소리를 크게 냈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듯 했습니다. 박소민은 명함을 받아보더니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피해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벤츠 S클래스 최신형이에요. 작년에 2억 3천만 원 주고 산 건데 이 노인이 리어카로 들이받았습니다. 조승현은 휴대폰으로 찍은 사고 현장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 흠집들. 부분 수리로는 안 되고 완전히 새로 도장해야 해요. 장봉수는 구석진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폐지를 팔아받은 10,000원 지폐 몇 장과 동전들이 들어있는 낡은 봉투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박소미가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신분증부터 보여주세요. 장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박소미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82세. 이 나이에 왜 길에서 돌아다니세요?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안 되나요? 생계를 위해서. 장봉수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생계요? 박소미는 비웃듯 말했어요.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조승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죠.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노인이 무슨 리어카를 끌고 다녀요. 이런 분들은 면허도 박탈해야 한다니까요. 리어카는 면허가 필요 없는데요. 장봉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박소민은 조서를 작성하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험 가입 증서 가져오셨어요?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데. 장봉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보험 증서를 꺼냈어요.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유효한 보험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소민은 보험 증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걸로는 저 차 수리비 다 못 나올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가 추가로 변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장봉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승현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최소 5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부품값만 해도 300만 원 넘고 공인비에 도장비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기본이죠. 장봉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그가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는 몇 년이 걸려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 돈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10,000원 지폐 12장과 잔돈 몇천 원이 전부였어요. 이것부터 드리고 나머지는 분할로라도. 박소민은 그 돈을 보더니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어떻게 해요? 조 대표님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승현은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말했어요. 제가 봐주고 싶어도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요.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면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17세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 한 명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강혜진이었습니다. 야, 가만히 있으라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경찰관이 강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저 진짜 안 훔쳤다니까요. 오해예요. 강혜진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강혜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아 있는 장봉수를 발견했어요.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이 자신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둘 다 이곳에서 무력한 존재였으니까요. 박소민은 강혜진을 보더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바쁜데 노인네 사고에 불량 청소년까지 언제 이 일들을 다 처리하죠? 조승현은 시계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시간 없는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장봉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강혜진이 장봉수를 바라봤어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굽은 어깨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단순히 사고를 낸 노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경찰서 유치장은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봉수와 강혜진은 같은 방에 수용되었어요. 좁은 공간에 낡은 침대 2개와 작은 세면대가 전부였죠. 강혜진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장봉수는 반대편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A씨, 재수없게. 강혜진이 중얼거렸어요.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훔쳤다고 잡혀온 게 억울했거든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장봉수는 강혜진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런 곳에 있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얘야, 많이 춥지? 별로요. 강혜진은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얇은 후드티 하나만 입고 있어서 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장봉수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가디건을 벗어서 강혜진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이거라도 둘러. 필요 없어요. 꼰대 냄새 나는 거 싫거든요. 강혜진은 고개를 돌렸지만 장봉수의 따뜻한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간수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김치와 밥,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개가 들어있는 초라한 식사였죠. 강혜진은 도시락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봉수는 자신의 도시락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강혜진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많이 굶었구나. 장봉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혜진은 밥을 입에 넣은 채로 장봉수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불쌍하다고 동정하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너 같은 애를 40년 전에도 도왔었거든. 장봉수는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강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옛날 얘기야. 너처럼 어린애가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봤었어.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장봉수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나? 강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차피 남일이잖아요. 남일이 아니야. 장봉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세상에 남일은 없거든. 그 순간 강혜진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른들은 모두 자신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는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부모님, 이혼했어요. 강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살고 있어요. 알바로 생활비 벌면서. 장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겠구나. 학비도 없어서 자퇴했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 준비하는데 저는. 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 너무 배고프면 그냥 손이 나가더라고요. 장봉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현금과 작은 메모지를 꺼내더니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거 받아.
장봉수는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메모지를 강혜진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봐. 강혜진은 메모지를 보았습니다. 삼성장학재단 마이너스 긴급지원 담당자 김민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이야. 내 같은 상황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거든. 장봉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검정고시 준비할 수 있고 대학교 진학도 지원해줘. 저 같은 애를 왜 도와줘요? 절도범인데. 강혜진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봉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는 필요하거든. 나도 젊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으니까. 강혜진은 봉투와 메모지를 바라봤어요. 처음 받아보는 진짜 선이었습니다. 그동안 만난 어른들은 모두 자신을 문제아로만 봤는데 이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할아버지, 진짜 폐지만 주우면서 사세요? 강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40년째 하고 있어. 장봉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돈이 있어요? 그리고 장학재단 연락처도. 강혜진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장봉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일을 했었거든. 지금은 이게 내 일이고. 강혜진은 장봉수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평범한 폐지 줍는 할아버지 치고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할아버지, 혹시. 강혜진이 말을 하려던 순간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장봉수 씨, 나오세요.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장봉수가 일어서면서 강혜진에게 말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꼭 연락해봐. 그리고 포기하지 마. 강혜진은 장봉수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에 들린 봉투와 메모지를 다시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런 대접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강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봉수는 이미 멀어진 후였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히 전해졌을 거예요. 그날 밤 강혜진은 처음으로 진짜 고마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단순한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8시 경찰서는 평소보다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강혜진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봉수가 건넨 메모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과연 정말로 자신 같은 애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혜진, 나와. 간수가 유치장 문을 열었어요. 조사받을 시간이야. 강혜진은 메모지와 봉투를 소중히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사실로 가는 길에 장봉수를 다시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어젯밤과는 달리 뭔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걱정 마. 너는 그 전화 꼭 해봐. 장봉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사실에는 어제와 다른 경찰관이 있었어요. 인터넷 신문사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성욱이었습니다. 33살의 그는 경찰서 민원 취재차 왔다가 강혜진의 사건을 맡게 되었거든요. 앉아봐. 윤성욱은 강혜진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편의점 절도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강혜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혼자가 된 생활, 학비 걱정, 그리고 배고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윤성욱은 메모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제 같이 있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장봉수 할아버지요? 강혜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분,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저 같은 애한테 이런 걸 주셨거든요. 강혜진은 메모지를 윤성욱에게 보여줬습니다. 윤성욱은 메모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삼성장학재단? 이 연락처가 진짜야? 할아버지가 직접 써주셨어요. 그런데 강혜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계실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윤성욱도 궁금해졌습니다. 삼성장학재단은 아무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긴급지원 담당자의 직통번호라니. 혹시 할아버지한테 다른 얘기 들은 거 없어? 옛날에 다른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애를 40년 전에도 도왔다고. 강혜진은 어젯밤 대화를 떠올렸어요. 윤성욱은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기자의 직감으로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 있어봐. 할아버지께 직접 얘기 들어볼게. 10분 후 장봉수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윤성욱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 기자 윤성욱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장봉수는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혜진 군에게 주신 이 연락처 어떻게 알고 계신 건가요? 윤성욱이 메모지를 보여줬어요. 장봉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전에 그 재단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장봉수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윤성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폐지 수집 말고요. 장봉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 일이니까요. 윤성욱은 장봉수의 말투와 행동에서 평범하지 않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치고는 너무 품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장학재단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도 의심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봉수입니다. 윤성욱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전에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강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전에 저 같은 애들을 많이 도왔다고. 장봉수는 강혜진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개인적인 도움이었어. 별거 아니야. 윤성욱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기사를 써도 될까요? 강혜진 군 같은 아이들을 도우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니요. 그런 건 사양합니다. 장봉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강혜진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기자분이 기사를 써주시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대접받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윤성욱은 강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강혜진 군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장봉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혜진이 계속 설득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애들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사가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결국 장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과장하지는 마세요. 윤성욱은 기뻐하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윤성욱의 인터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 취재였는데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장봉수는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윤성욱의 끈질긴 질문에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언제부터 폐지 수집을 시작하신 거예요? 윤성욱이 노트북에 타이핑하면서 물었어요.
40년 전부터요. 42살 때부터 장봉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42살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왜 갑자기? 장봉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큰 실패를 했거든요. 사업이 망했어요.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요? 건설업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직원들도 200명 정도 있었어요. 장봉수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윤성욱은 놀랐어요. 건설업에 직원 200명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꽤 큰 회사셨네요? IMF가 터졌을 때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그때 정말 장봉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폐지를 주우시게 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직원들 가족들 생각하니까 도망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장봉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윤성욱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삼성장학재단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장봉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네. 윤성욱과 강혜진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가 망하기 전에 익명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서요. 장봉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까지 2,000명 정도 도왔을 거예요. 윤성욱은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정말 큰 기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익명 기부자이신 거예요? 유명하다니. 장봉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강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진짜 대단한 분이신 거네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과거 일이야. 지금은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일 뿐이지. 장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윤성욱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기부를 계속하고 계세요? 폐지 팔아서 번 돈으로. 가끔씩은요. 많지는 않지만 장봉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얼마나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것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장봉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성욱은 계산해 봤어요. 폐지를 주어서 한 달에 번 돈이 기껏해야 15만 원 정도일 텐데 그 중에서 10만 원을 기부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걸 남을 위해 쓴다는 뜻이었거든요. 할아버지,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다행히 작은 고시원 하나는 있어요. 밥은 하루 한 끼면 충분해요. 장봉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왜 저한테는 5만 원이나 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더 필요하실 텐데 너 같은 애가 희망을 잃으면 안 되거든. 나는 이미 내 몫은 다 살았으니까. 장봉수가 강혜진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윤성욱은 감동받았습니다. 동시에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느꼈어요. 이런 분이 교통사고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꼭 기사로 써야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하지만 과장하지는 마세요. 저는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거든요. 장봉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서장이 직접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 왔어요. 장봉수 선생님? 그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봉수는 그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광호야?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정광호가 달려와서 장봉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찾고 있었어요. 윤성욱과 강혜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광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도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광호야, 넌 누구냐? 장봉수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30년 전에 장학금 받은 정광호예요. 지금 대한그룹 회장이에요. 정광호는 명함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윤성욱은 깜짝 놀랐어요.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 회장이 장봉수를 찾고 있었다니.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순식간에 숨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 정광호 회장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윤성욱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계실 줄은. 정광호는 장봉수의 초라한 차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30년 동안 은인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장봉수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광호야, 어떻게 날 찾았니? 인터넷 기사 때문이에요. 정광호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 기자분이 올린 속보 기사를 봤거든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 알고 보니 수천 명 도운 익명 기부자라는 제목으로. 윤성욱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사를 올린 적이 없는데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정광호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에서 삼성장학재단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강혜진 군이 긴급 지원 신청을 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강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요? 전 아직 전화 안 했는데. 아, 그게. 정광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에서 경찰서 상황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지원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청서에 장봉수 선생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장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강혜진 군이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대요. 그래서 즉시 확인해 보니 정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장봉수 선생님이 맞더라고요. 경찰서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광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장봉수 선생님은 저의 은인이세요. 30년 전 가난한 고아였던 저에게 대학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됐던 건가요? 윤성욱이 궁금해했어요. 선생님이 익명을 고집하셨거든요. 재단 직원들도 실제 후원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모든 기부가 비밀리에 이뤄졌으니까요. 정광호는 장봉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후에 보답하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장봉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내가 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아니에요, 선생님. 정광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왔고요. 윤성욱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스토리였거든요. 혹시 장봉수 선생님이 도우신 분이 정광호 회장님만이 아니죠? 물론이에요. 정광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2,000명이 넘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사업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강혜진은 입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과거 일이야. 장봉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박소미 경사와 조승연이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그 노인이 누구라고? 조승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박소미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표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대한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셨고, 대한그룹이 뭔 상관이야?
제 차 망가뜨린 건 사실이잖아요. 정강호는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사람이 선생님께 무례하게 굴었다는 분인가요? 경찰서장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 교통사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요? 정강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어요. 윤성욱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벤츠 차주가 장봉수 선생님을 폭행하고 모욕했어요. 그리고 여기 경찰관들도. 정강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조사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가더니 조승현과 박소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대한그룹 정강호입니다. 정강호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조승현은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한그룹은 자신의 건설회사와도 거래 관계가 있었거든요. 혹시 장봉수 선생님께 무례를 범한 분이 맞나요? 정강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있었어요. 조승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소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강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봉수 선생님은 저의 은인이자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은인이세요. 그런 분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이제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승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정강호 회장을 바라봤어요. 대한그룹과의 거래가 끊어지면 자신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박소미 경사도 마찬가지로 창백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조승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강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조승현을 바라봤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조승현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소미도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강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82세 어르신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장봉수가 조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강혜진과 윤성욱도 함께였어요. 장봉수는 소란을 듣고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온 거였죠. 광호야, 됐어. 그만해. 장봉수가 정강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분들이 선생님께 한 짓을 보면. 정강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나도 마찬가지고. 장봉수는 조승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승현은 장봉수의 너그러운 모습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차 수리비는. 장봉수가 말하려던 순간 정강호가 끼어들었어요. 차 수리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대표님? 정강호는 조승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조승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윤성욱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기사 구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봉수의 인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그러움을 보이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찰서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봉수 선생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다들 어려운 일이니까요. 장봉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박소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르신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경찰관이 고생이 많아요. 힘든 일 많이 겪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장봉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강혜진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장봉수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거죠. 단순히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넓은 분이었어요. 할아버지,
강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냥 사람 사는 거지. 장봉수는 강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광호는 장봉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폐지 줍는 일은 그만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안 될까요? 재단 이사장 자리도 비어 있고. 아니야, 광호야. 장봉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지금 이 일이 좋아.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갑자기 바꿀 순 없지. 하지만 선생님, 정광호는 아쉬워했어요. 대신에 말이야. 장봉수가 강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잘 좀 부탁해. 정말 좋은 아이야. 강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아버지, 윤성욱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장봉수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장봉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좀 부끄럽네요. 그냥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정광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장봉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승현, 박소미, 경찰서장, 윤성욱, 강혜진, 정광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장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정광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장봉수는 거절했어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그게 편해. 정광호는 아쉬워했지만 장봉수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장봉수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강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포기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 할아버지. 꼭 성공해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 도울게요. 강혜진이 다짐했어요. 장봉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1년 후 서울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희망 나눔 콘서트라는 현수막이 걸린 무대 위에서는 강혜진이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어요. 이제 18살이 된 그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장학재단 첫 번째 홍보대사 강혜진입니다. 강혜진의 목소리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무대 아래 관객석에는 정광호 회장과 윤성욱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윤성욱은 1년 전 쓴 기사로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받았거든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었었어요. 1년 전 저는 절도죄로 경찰서에 잡혀간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강혜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혼자 살면서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쳤거든요. 관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혜진의 진솔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저와 같은 유치장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82세의 장봉수 할아버지셨죠. 강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폐지 줍는 평범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무대 뒤편에서는 장봉수가 조용히 서서 강혜진의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다만 예전보다는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셨어요. 지난 40년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우신 분이었거든요. 강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처럼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었어요.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강호 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관심이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강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한 명의 관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장봉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장봉수는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강혜진이 달려가서 장봉수를 안았어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잘하고 있구나. 장봉수가 강혜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정강호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장봉수 선생님, 강혜진 군,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관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무대 위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장봉수는 조용히 컨벤션 센터를 나왔어요. 그리고 길가에 세워둔 자신의 리어카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강혜진이 뒤따라 나왔어요. 응, 아직 일이 남아있어. 장봉수가 리어카를 끌며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정강호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내 일이야.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갑자기 그만둘 순 없지. 장봉수는 여전히 고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거든요. 안녕하세요, 장봉수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장봉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죠. 강혜진은 장봉수와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년에 대학 들어가면 사회복지학과 전공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 도울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장봉수가 조언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돌려줘야죠. 강혜진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장봉수는 리어카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혜진은 버스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뵐게요. 응, 조심히 들어가. 장봉수는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인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혜진 같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장봉수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83세의 그는 여전히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정강호 회장의 차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이렇게 장봉수의 안전기가를 확인하는 게 그의 일과였거든요. 은인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장봉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거절했을 겁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진짜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